안녕하십니까? 저는 여행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요 몇 년 전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되면서 저에게도 이런 곳에 글을 보낼 수 있는 사연이 생겼네요. 한 명의 은인으로 시작된 나비 효과로 인해 저에게도 그 영향이 미처 제가 늦게나마 운수대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이 있어 그만큼 돌려주었던 것 뿐인데 저에게 몇 배로 돌아오는 걸 보니 사람이 항상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제가 사연을 말하게 되어 제가 받고 베푼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지기를 바라며 이곳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저를 낳고 기르셨던 부모님은 저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이혼을 결정하셨어요.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어느 날 집을 호련히 떠나셨죠. 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찾는 저를 보곤 이혼을 했다며 더는 찾지 말라고 하셨고, 이후에는 어린 저를 방관하며 제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관심을 갖지 않으셨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불행한 어린 시절일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재혼을 하신다며 저에게 통보를 했고, 동시에 시골에 계셨던 할머니 댁으로 저를 보냈죠. 어린 마음에 현실을 받아지지 않았던 저는 기억하고 있던 집 전화번호로 전화를 수백 차례 걸었지만 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아버지께서는 전화를 끊으셨고, 이후 전화기에 내려놓았는지 항상 통화 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께서 다른 친척분과 하는 통화를 엿듣게 되었죠. 혹시 제가 찾아올까 싶어 아버지께서는 재혼한 가정을 데리고 이사를 가게 된 것까지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큰 상처를 받았던 저는 이제 겨우 국민학교를 들어가는 나이였지만 아버지를 다시는 찾지 않는다 다짐을 하게 되었고, 또 아버지를 그 누구보다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면 자신 스스로가 무너지고 삐뚤어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마음을 잡지 못했던 저는 할머니께서 저에게 지극정성임을 알면서도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이 방황을 시작하게 된 저는 동네 형들과 어울리며 못된 짓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죠. 사고를 치며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된 저는 제법 머리가 컸다며 이전보다 더 못된 짓을 하며 마음에 있던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 또한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어울리던 친구들과 못된 짓을 하고 있을 때였죠. 수중에 돈이 없던 저는 친구들과 무전 취식을 하기로 계획했고, 한 음식점에 들어가 먹고 싶은 만큼 음식을 잔뜩 시키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곤 음식점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이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바로 도망을 치게 되었죠. 하필 음식점 사장님의 지인이 가게 바로 앞에 있어 저희는 얼마 가지도 못하고 전부 잡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모두 집에 전화를 하여 부모님을 부르게 되었고, 찾아오신 부모님과 한 명씩 음식점 사장님께 사과를 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저는 부모가 없다는 것이 창피하여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야, 주동자, 너는 왜 부모님께 전화 안 드려? 너 이러다가 평생 여기에 잡혀있는다. 저 부모님 안 계시는데요. 그래? 그럼 보살펴주는 보호자 안 계셔? 할머니밖에 없는데요. 이 자식이 키워주시면 다 부모님이시고 보호자이시지? 할머니께 얼른 전화해 임마. 처음으로 제 사정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어른을 만났고, 그 어른의 호통으로 얼떨결에 할머니께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손주 대신에 용서를 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부 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이런 거예요. 정말 착한 아이인데 제가 사랑을 주지 못해서. 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애들인데 그럴 수도 있죠. 혼자 보내면 또 딴 길로 빠질까봐 어르신 부른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상호가 정말 착한 아이인데
부모라는 것들이 애 모르게 이혼하고 애비는 재혼한다고 지를 버리니까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겉도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일은 제가 꼭 배상하도록 할게요.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 돌아가시면 저녁일 텐데 시장하지 않으세요? 이왕 오신 거 손주분과 식사하고 돌아가세요. 우리들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셨던 사장님께선 되려 할머니와 제 걱정을 하며 식사를 챙겨주셨고, 그날 이후로 저희 집과 가깝게 지내며 이것저것 챙겨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제 은인이던 제복 아저씨와 첫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점을 지나가던 저를 잡아 음식과 생필품 정도를 챙겨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처음 받아보는 선의에 어색해서 일부러 아저씨를 더 피해 다녔어요. 하지만 아저씨께서는 그런 저를 귀신같이 찾아내어 꼭 손에 물건들을 쥐어주시곤 하셨죠. 그러다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시게 되었습니다. 119를 불러 위험한 순간은 넘길 수 있었지만 그 이유도 문제였습니다. 응급실비와 서류 작성 등 어른의 도움이 필요했죠. 그때 저에게는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음식점 사장님이신 제복이 아저씨였죠. 아저씨, 정말 죄송한데요. 여기 응급실인데 지금 와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께서 쓰러지시는 바람에 응급실에 왔는데 당장 응급실 비용 낼 돈도 없고 여기에 서명하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상호야, 거기 어디야? 응급실 가면서 아저씨를 불렀어야지. 조금만 기다려줘라. 내가 곧 가마. 사장님께서는 늦은 시간이지만 제 연락을 받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고, 제 곁에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며 일처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저를 대신하여 할머니를 보살펴 주셨고, 그때부터 저는 아저씨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내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어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손을 먼저 내밀었던 분이 역시나 제복이 아저씨였어요. 상호야, 혼자 지낼 수 있겠어? 아저씨 생각에는 너만 괜찮다면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요? 그건 너무 아저씨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아저씨 친척 정도 되면 모를까. 그렇게 말하면 아저씨가 섭섭하지. 겨우피 한두 방울 섞인 게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보다 강할 순 없으니까. 너야말로 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 같이 생활해준다면 마음적으로 더 편할 것 같다. 그러니 너는 네가 편한 쪽으로 선택해. 아저씨께서 먼저 저를 챙겨주셨고, 제가 아저씨 댁으로 들어가 살며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사장님의 제안으로 음식점에서 일을 배우며 지내게 된 저는 사장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단 한 번의 게으름을 비우지 않고 일을 했어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 집과 가게를 정리했고, 눈이라도 오면 가게 앞 손님들이 넘어지지 않게 새벽부터 눈을 쓸고는 했죠. 그렇게 저도 어느새 제복이 아저씨를 제 친아버지처럼 대하기 시작했고, 아저씨께서도 그런 저를 받아주시며 친아들처럼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편해지다 보니 예전부터 궁금했던 걸 편하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아저씨, 근데 왜 저에게 잘해주신 거예요? 사실 저한테 잘해주신다고 해서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가 나처럼 보였거든. 물론 내 경우에는 할머니 대신 어머니께서 계셨지만 몸이 아프셔서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셔야 했어. 몇 년 동안은 나도 착한 아들로 지냈는데 사춘기쯤 되니 억울해지더라. 내 동무들은 모두 웃음이 많을 날이 없는데 나만 고생이나 고생은 다 하고 있으니 그때 나도 너처럼 갈피를 못 잡았다.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신 분이 계셨지. 그분도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속에 있던 화를 모두 가져가 주셨어. 그때부터 나도 정신을 차리고 살기로 했단다. 여기 음식 장사를 한 이유도 배고픈 사람 많이 먹이고
당장 힘든 사람 돈 없이도 먹이려고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너를 여기에서 만난 거야. 가시를 잔뜩 세운 모습이 예전 내 모습과 닮은 너를. 너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다. 속에 화를 거두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면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게 내가 널 도와준 이유야.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전율이 돋게 하는 말이고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저씨를 아버지처럼 느끼며 지내고 있을 때 저에게 입대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군입대를 하고 자대 배치를 받아 처음으로 아저씨께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아저씨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나중에 휴가를 나가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아저씨께서 제가 입대를 하고 나서 희귀병에 걸리셔서 무척이나 힘든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휴가 때마다 나온 저를 웃으며 반기셨지만 오래 버틸 수 없으신 몸이었고 결국 제가 전역을 하고 난 다음날 세상을 떠나셨죠. 제 생각에는 아저씨께서 저를 만나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기 위해 어떻게든 삶을 버티셨던 것 같습니다. 상호, 넌 아마 모를 거다. 너가 과거의 너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절대 이 모습을 잃으면 안 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을 미워하거나 네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작은 것에도 행복할 수 있음을 기억해. 네 할머니도 나도 네가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있으니. 제법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지냈는데 한 번도 이 말을 해주지 못했어. 미안했다. 아저씨가 우리 상우를 많이 사랑했다. 건강하고 지금 멋진 상우의 모습처럼 계속 살아가죠. 아저씨께서는 그 말씀과 함께 제 앞으로 큰 돈을 두고 가셨어요. 당장에 갈 곳이 없어진 저였지만 이전처럼 불안해한다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말처럼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기로 했고 어떤 삶이든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저씨처럼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했죠. 마음가짐을 정리한 저는 사장님께서 남겨주신 돈을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 우선 은행에 맡겨놓은 채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법 제 수중에 돈이 모였을 때 저는 무슨 사업을 할지 고민하게 되었죠. 고민을 하던 도중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던 할머니와 아저씨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께서는 항상 바다를 보고 싶어 하셨고 아저씨께서는 생전 제대로 된 휴가 한번 못 가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대신 한을 풀어드린다는 생각으로 여행사를 하게 되었어요. 생전 처음 하는 사업이었고 분야 또한 생소했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했고 일을 시작한 뒤로도 누구보다 열심히 발로 뛰며 지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하던 여행사는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되었죠. 몇 년 후 제가 열심히 땀 흘려 성장시켰던 여행사는 직원도 여러 명 두었고 매출도 초기에 비해 몇십 배는 커지며 어엿한 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가 커지며 점점 세부적인 일보다는 직원들이 올린 보고서와 사업 계획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아졌지만 원래 하던 일들이 재미있어 손에 놓지 않고 직원들과 같이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었죠. 가족 같은 회사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직원들이 회사를 다니며 불편함은 없기를 바라했고 그런 이유로 최대한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많은 복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직원들의 표정과 상황을 살피며 힘든 일이 있을 때 직원 혼자서 끙끙거리지 않게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가볍게는 이사 또는 차량 구입 고임문부터 집안 형편에 대한 걱정까지 도움을 주며 제가 제복 아저씨에게 받았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던 직원이 유독 표정이 어두웠어요. 집에 들어가지 못한 건지 옷도 갈아입지 못한 모습에 신경이 쓰이더군요. 담배를 피러 가길래 따라 나가 가볍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런 일이 없다며 말을 돌리더라고요. 말 못할 개인적인 일이구나 싶어서 더는 물어보지 않고 있었는데 그 직원은 며칠이 지나도 어두운 표정이 그대로인 겁니다. 도저히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어서 퇴근 시간에 직원을 불러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영씨, 저번에도 물어봤지만 걱정 있으면 털어놔봐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면 도우면 되고 아니더라도 같이 방법을 생각하면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한데 정말 별일 아니라서요. 내가 더는 지켜보기 힘들어서 그래요. 겨우 21살인 직원이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있으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오지랖을 떠나서 회사 업무에도 지장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죄송합니다. 저 사실은 제 여동생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인데 큰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부모님께서 옆에 계시면 좀 나을 텐데 2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셔서 혼자 동생 병간호까지 하느라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저번에 말했을 때 말하지 그랬어요. 동생이 많이 아픈 거예요? 암인데 나이가 어려서 세포 분열도 빠르다 보니 항암제가 효과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험이 안 되는 치료제를 써봤는데 다행히 효과가 있어서 진행을 늦추고 있는 정도예요. 어린 동생만은 구김없이 행복하게 자라게 해주려고. 회사도 취직하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사장님, 저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러니 자르지만 말아주세요. 지금 저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집까지 팔고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자르시면 우리 동생 손도 못 쓰고 죽어가는 모습 봐야 해요. 제가 지금까지 회사에 피해 끼친 거 몇 배로 갚아내겠습니다. 그러니 자르지만 말아주세요. 서로 처한 상황은 달랐지만 기영 씨는 저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오열하며 혹시 회사에서 잘릴까 걱정을 하고 있는 기영 씨를 보니 과거 제 모습이 생각이나 울컥했고 제가 제복 아저씨에게 받았던 것처럼 도움을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내가 왜 기영 씨를 애고합니까? 기영 씨가 회사에 무슨 피해를 입혔다고요? 오히려 힘든 상황인데 회사 출근해서 일해줘서 고마워요. 기영 씨가 잘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옮길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내 건물로 들어와요. 내가 사는 건물 2층 원룸이 마침 비어있으니 그곳에서 생활해요. 회사와도 가깝고 한 푼이라도 아끼면 좋잖아요. 내가 월세 같은 건 받지 않을 테니 형편 좋아질 때까지는 마음 편하게 있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텔이라고 해도 지낼만 해요. 기영 씨가 좋든 안 좋든 나는 그런 모습 못 보겠어요. 그러니 당장에 오늘이라도 올 수 있으면 바로 들어와요. 그제서야 제 의도를 알았는지 기영 씨는 저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런 기영 씨를 안아주었습니다. 이후 저희 건물 밑층에서 살게 된 기영이와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고 반찬과 생필품 등을 포함해 이것저것 챙겨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형편이 넉넉한 제 입장에서 기영의 여동생 병원비 또한 도와주고 싶었지만 기영이가 끝까지 거절하는 바람에 그것까지는 못해주었어요. 대신하여 제가 기영이에게 허락을 받고 회사 사람들에게 기부를 받아 병원비에 보태라며 회사 동료들이 모아준 돈에 제 돈을 합쳐 건네주게 되었죠. 누구보다 힘든 상황일 텐데 기영이는 회사에 최선을 다해주었고 또 저와 회사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매번 표했습니다. 다행히 여동생도 힘을 조금씩 더 내며 호전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대로만 지내다 보면 기영이에게도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기영이에게 군입대가 남아 있었죠. 부모님이라는 보호자도 없었고 여동생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 당연히 부양 의무자가 되어 면제가 될 거라는 생각과 달리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군입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기영이는 당황해하고 있었고 제가 곁에서 같이 발로 뛰며 어떻게든 입대를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친인척 관계로 인해서 결국은 기영이가 입대를 해야 했습니다.
아픈 동생이 있는데 발이 떨어질 오빠가 어디 있을까요? 그 모습을 봐야 하는 제가 더 힘들더군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제가 기영이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늦은 시간에 어쩐 일로 오셨어요? 입대 날짜가 다가오니 복잡해서 잠이 잘 안 오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좀 해봤어. 너희 친척분께서 비용도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 은영이를 제대로 돌봐주실 것 같진 않아서 내가 너 군생활하는 동안 은영이를 대신 돌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하지만 지금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다른 대안이 없잖아. 너도 내가 도와주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걸 알고. 시간도 없는데 미안하다, 고맙다, 된다 안 된다 이런 걸로 시간 뺏기지 말고 비상시에 내가 너를 대신할 수 있게 서류 작업들 꼼꼼히 알아보자.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죽어서도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제가 꼭 이 은혜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중에 너 여유되면 네 도움 거절하지 않고 바라봐. 내가 너 없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은영이 돌볼 테니 너는 군대에서 무사히 전역할 생각만 해. 알았지? 그날 저에게 감사하다며 눈물 짓는 기영이에게서 예전의 저를 볼 수 있었고 동시에 제복 아저씨께서 느끼셨던 마음을 그제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군생활을 하게 된 기영이를 대신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은영이 곁에 있었어요. 기영이만큼이나 은영이도 오빠와 떨어져서 생활하는 힘든 시간이라 생각되었기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했고 회사가 끝난 뒤에는 병원과 집을 찾아가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하고 싶은 건 없는지 항상 확인을 하게 되었죠. 그 시간 또한 저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영이 말고도 은영이라는 여동생을 얻게 되었던 시간이니 말이죠. 기영이가 휴가를 받아올 때면 다 같이 모여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가며 외롭게 지내던 저에게 가족이라는 의미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게 해주었죠. 매일 은영이를 위해 기도하는 기영이 때문이지 저녁 때까지 은영이의 병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기영이 또한 군대에서 무사히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을 해본 입장에서 전역 후에는 동생과 시간도 보내고 저녁이라는 해방감도 느끼며 좀 쉬기를 바랬어요. 기영아, 저녁 축하한다. 이건 내가 주는 저녁 선물이다. 지금까지도 고생이 많았는데 앞으로도 은영이 챙기면서 우리 회사에도 열심히 해줘라. 이거 사실 뇌물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 중간에 군대 탈영했을지도 몰라요. 야간에 근무를 서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만약 이 회사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사장님과 저녁 식사를 하며 제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더라면 지금쯤 나는 무슨 모습으로 있을지, 또 우리 은영이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며 지내고 있을지 말이죠. 무사히 전역까지 하고 우리 은영이에게 아무런 일이 없는 거 전부 사장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전역하면 사장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었습니다. 이래서 남자가 군대를 다녀야 하는가 보다. 이 녀석 제법 어른이 되어서 나왔어. 나야말로 은영이 옆에 있으면서 많은 걸 느꼈다. 가깝다고나 하나 남인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오빠인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진 않더구나. 그런데 이제 은영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 우리 희망 잃지 말고 서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지금처럼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고. 네, 사장님. 그런데 내일 몇 시부터 출근하면 돼요? 출근 시간전과 똑같나요? 무슨 이제 막 전역한 놈이 출근을 생각하고 있어. 한 달 정도 푹 쉬고 돌아와. 회사 사람들한테도 다 말해놔서 문제없어. 오히려 너 내일부터 출근하면 내 먹이는 거야. 저녁 다음 날부터 일 시키는 악덕 사장으로 지킬 거 아니야. 은영이도 너 많이 보고 싶어 했는데 내가 용돈 챙겨줄 테니 같이 여유롭게 여행도 좀 다니고. 아니에요, 그럴 수 없죠. 지금부터 평생 사장님 밑에서 일해도 은혜 못 갚을 텐데
그리고 저도 빨리 돈 벌어서 은영이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어야죠. 은영이라도 이미 다 말해놓아서 괜찮아요. 안 돼. 우선은 출근은 며칠간 안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겨우 다음날 출근을 하겠다는 녀석을 말리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놀기만 하다가 저에게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없다며 겨우 한 주만 쉬고 곧장 회사에 복직을 하더군요. 말려도 보았지만 아침 일찍 출근하여 자리에 앉아있는 기영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기영이는 정말 자기 회사 일을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주었어요. 예약자분들은 상대할 때도, 회사 간의 소통이 되지 않아 일이 복잡할 때도 자신이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었죠. 그런 모습에 오히려 제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기영이 얼굴에도 이제는 웃음이 기본으로 자리 잡히는 시기에 결국 은영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암과 잘 싸워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급격하게 상태가 심각해졌고 결국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죠. 사정을 알고 있던 저와 회사 직원들에게 비통한 소식이었지만 기영이의 마음만큼은 아니었을 겁니다. 마치 모든 기운이 빠져버린 사람처럼 넋을 놓고 있는 기영이를 대신하여 제가 은영이의 장례식을 모두 챙기게 되었어요. 기영아,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잖아. 힘든 거 아는데 이렇게 정신 놓고 슬퍼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널 보고 있는 은영이는 마음이 어떻겠니? 힘들더라도 은영이 마지막 가는 길, 지금까지 너의 모습처럼 믿음직스러운 오빠의 모습으로 있어주자. 그리고 이번 일만 끝나면 내 품에서 마음 놓고 울고 싶은 만큼 울어라.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은영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주라며 기영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음의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저는 기영이에게 휴가를 주었어요. 그러면서도 문자와 전화를 하며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죠. 그런데 통 연락이 없어 밥이라도 잘 챙겨 먹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하러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한참 동안 문을 두들겨 봤지만 답이 없더라고요. 걱정이 되었던 저는 급히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는데 어디에 갔는지 기영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군요. 짐은 모두 그대로 남겨두고 말이죠. 처음에는 울적한 마음에 어딘가로 잠시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기영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영이를 보고 회사 직원들은 제가 받은 은혜도 모른다며 손가락질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와 반대로 기영이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되려 제가 제복 아저씨처럼 기영이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 게 미안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기영이가 다시 돌아올 거란 걸 믿고 짐을 챙겨두고 기다렸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기영이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고 지냈습니다. 사실 제 앞가림을 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행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면서 경쟁사들은 늘어났고 막대한 자금으로 파격적인 행보까지 보여주는 곳들이 생기다 보니 저희 회사의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일에만 치여 살다 보니 제 안에서 번득이던 아이디어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매너리즘도 느끼고 있었죠. 그래도 지금 당장에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면서 아직도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되는 큰 파도가 저를 덮쳐왔습니다. 바로 코로나였죠. 여행사를 하다 보니 세계 각국의 이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초기 코로나 발병이 되었을 때도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중국 지역에서만 잠시 유행할 풍토병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겨울방학과 설날이라는 대목을 맞아 최대한 많은 여행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사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점점 중국에서 길어지는 듯한 코로나가 1월 한국에 상륙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도 없게 흘러갔습니다. 처음 상황을 광마음에 있던 예약자분들이 대규모 감염 상황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게 되자 속속들이 예약 취소를 하셨고
한동안은 밀려오는 취소 전화를 받는데 모든 직원들이 매달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최대한 피해를 막아보자 했던 저는 손실을 감수하고도 취소 예약 수수료를 없앴지만 패닉 상태의 예약자분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취소를 하시게 되었죠. 결국 한 분기는 통째로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가올 여름에 대한 희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되어버렸고 장기화되었죠. 이미 회사 자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제 개인 재산을 처분하여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월급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재앙적인 상황이 언제 풀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고 저는 쥐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텨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더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직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었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원들에게 자발적인 퇴사를 권하게 되었죠. 대부분의 직원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저와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며 회사를 떠났고 몇몇 직원들은 제 곁에 남아 기다리겠다며 퇴사를 하지 않고 투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쌓여가는 빚과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에 저는 폐업을 생각하게 되었죠. 제 손으로 제가 만든 회사의 마지막 문을 닫는다는 게 그 무엇보다 가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금요일부터 주말이 되는 날까지 회사에 남아 제 손때가 묻은 문서들과 흔적들을 하나씩 보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남성이 저희 회사 문 앞을 두리번거리고 있는 겁니다. 불 꺼진 여행사에 예약을 하러 오신 분은 아니겠고 건물 관리인분도 아닌 걸 보니 빚 때문에 찾아온 거라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고 빚을 갚겠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 문을 열어드렸죠. 그런데 제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남자는 자리에 서서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꾸벅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 무슨 일인가 싶어 그 남자를 일으켜 세웠죠. 제 부축을 받고 일어선 남성은 저를 쳐다보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의자를 가져와 남성을 앉혔습니다. 무슨 사연이시길래 저희 회사에 오셔서 저에게 인사를 다 주시나요? 사장님,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 인생의 은인을 이제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 기영이입니다. 사장님 밑에서 일하던 기영이요. 아, 그래? 너 기영이구나. 이게 얼마만이야. 말도 없이 사라져서 얼마나 걱정했다고? 그래도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네 짐들도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어떻게 지냈던 거야? 이렇게 잘 살고 있었으면 가끔은 찾아서 동료들과도 보고 와서 커피도 마시고 하지. 죄송해요.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찾아오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아서요. 아무리 어렸다고 해도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는 행동을 하면 안 됐었는데 제게 유일한 피줄인 동생이 죽으니까 저도 살 이유가 없게 느껴졌어요.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고 세상도 저를 막다른 길로 모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부모님과 동생 옆으로 가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실행까지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사장님께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지금까지 사장님께 받은 빚만이라도 갚고 죽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생각을 너무 늦게 한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자리에 비웠는데 다시 정신 차렸다고 사장님과 동료들 앞에 나타나기 면목 없어서요. 그래서 멋지게 성공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장님께 받았던 은혜 갚자 라는 생각으로 이악 물고 바닥 생활부터 열심히 살았습니다. 음식점에서 먹고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그렇게 요리도 배우고 가게 운영하는 법도 배우다 제 가게를 차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운이 좀 좋았는지 장사가 잘 돼서 지금은 분점도 제법 여러 개 생겼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사장님께 받았던 은혜 갚으려고 왔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사장님 아니었으면 제 동생 은영이 고통스럽게 좋은 기억 하나 없이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챙겨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기영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짧게 들어 전부를 알 수 없었지만 단단하게 굳은 살이 박히고 상처뿐인 손을 보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작은 도움으로 한 청년이 다시 살 용기를 얻고 또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니 제가 오히려 고마웠죠. 그러면서 한 사람이 떠오르더군요. 제복이 아저씨가 말이죠. 아저씨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제서야 제가 아저씨를 닮으며 살겠다는 말을 지킨 것 같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한테 고맙긴. 고생하고 노력해서 결과를 맞는 건 기영이 너니까 네가 칭찬받아야지. 고맙다. 나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고맙고 또 멋진 사회인이 되어주어서 고맙구나. 좀 더 일찍이 만났으면 우리 직원들 다 데리고 가서 네 가게 매출이나 올려줬을 텐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오히려 내가 면목이 없구나. 네가 잘 되어 있는 만큼 나도 좋은 모습으로 있어야 했는데 이 우울한 이야기하면 뭐하겠니? 오늘 사장님이 아니 아저씨가 맛있는 저녁 사주마. 나가서 기영이 네가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왔는지 이야기나 더 들어보자. 제가 사장님을 대접해야죠. 다 누구 덕분인데요. 그리고 사장님 많이 어려우시죠? 요즘 코로나로 여행사들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지. 뭐 어쩌겠어. 누구 탓할 수 없고. 그래서 말인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돈이 얼마가 들든 사장님께서 필요하신 게 있다면 제가 전부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네가 사주는 밥 한 끼면 된다. 아니요. 저도 이 부분에서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제 인생에 안 계셨으면 동생에게도 저에게도 더 안 좋은 상황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건 전부 사장님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으시면 부담 갖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회사 자금이 필요하시다거나 또는 새롭게 사업을 구상하신다거나 뭐든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열심히 살아온 기영이의 노력을 제가 빼앗는 것 같아 저는 도움을 거절한다 했고 기영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의견만 주장하며 이야기가 길어지자 기영이는 정수기에 물을 마시러 갔고 그러다 책상에 올려져 있던 채권 추심 서류들과 비톡 서류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자리에 앉아 그것 외에도 회사의 재무제표와 재산 상황을 확인했죠. 말려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하필 기영이가 과거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당장에 어려우신 상황 맞잖아요. 사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말씀해 주셔서 이 회사 사장님께 이전에 어떠한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같은 상황이면 사장님께서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전 그러시면 제가 꼭 받아낼 테니까 저한테 빌리신다고 생각하세요. 이자, 기간은 과거 저를 도와준 값으로 없는 셈 치고요. 말은 고마웠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영이는 제가 수락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할 것 같았어요. 결국 도움을 받기로 했죠. 작은 도움의 손길로 너무 크고 값진 보답을 받은 것 같아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기영이는 아직 자신이 받았던 도움에 비하면 아주 작은 보답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날 기영이를 다시 만나게 되어 즐거운 마음과 회사에 대한 걱정이 많이 가벼워진 마음으로 우리는 밤새 술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못 보았던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기영 덕분에 빚을 정리하고 버틸 수가 있었어요. 물론 회사는 아직 돌아가지 않았지만 언젠가 정상적으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다시금 여러 나라에 공부하고 사업에 대한 구성을 다시 계획하게 되었죠. 그러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미래에 대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백신을 도입하고 난 이후 여러 차례 코로나 대유행은 있었지만 여행 산업은 국내를 시작으로 점점 활기가 되기 시작했고 해외여행의 하늘길도 뚫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는 점점 더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남아주었던 직원들을 다시 불러 새롭게 여행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긴 시간 동안의 휴식 때문인지 아니면 기영이가 저에게 준 도움 덕분에
목표의식이 생겼는지 몰라도 저는 과거에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가슴 속 뜨거운 열정이 생겼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떠올랐죠. 마치 다시 태어난 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활기를 띠는 여행 산업으로 저 또한 바쁘게 삶을 보내게 되었고 회사도 조금씩이지만 과거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에게 은인이 된 기영이와 매일 서로의 회사 일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사장님, 아저씨 같은 거리감 있는 호칭도 쓰지 않고 서로 호영호재하며 가깝게 지내고 있죠. 제가 한 행동 때문에 저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고 외롭던 저에게 형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과거 회사가 가장 잘 되어가고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완벽히 우리 생활에서 없어진 것도 아니어서 저 또한 매일 한국과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지만 이전에 겪었던 절망은 다시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평생 제 옆에서 힘을 주는 기영이가 있을 거고 또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목표를 주셨던 제복이 아저씨의 의지가 저에게 흐르고 있으니까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 또 세계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매일 오르고 있는 물가로 힘든 생활이 이어지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버티다 보면 분명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다른 길이라고 해도 아직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딘가에 남아있을 테니 가까운 사람과 서로 의지하며 버티시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글을 마치겠고 저 또한 다른 분의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